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서양호 시사평론가,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미연 RN서치 소장,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평론가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 상황부터 좀 살펴볼게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는데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전산 시스템 마비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시스템, 뭐 행정, 납세, 금융, 택배 등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스템을 총괄하게 관리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IT 관련 운영 지원 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죠. 그 가장 큰 원인은 뭐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이중 운영 체계를 만들자. 지난번에 2023년도에 발생한 전산망 에러 사건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복수의 이중 전산망 이중 운영 체계를 갖추자 그랬는데 그것이 갖춰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재라든가 다른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현재 전체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해서 네. 핵심 보안 장비는 767대 중에서 763대가 재가동이 됐고 통신 보안 인프라 가동도 완료돼서 피해를 입지 않은 52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를 주관해서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를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를 위해서 이중 운영 체계를 반드시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고 해서 아마 추석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많이 사용해야 될 추석 전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실질적인 다자 외교 대비 무대였던 이번 유엔 총회 방문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다자 무대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양자 현안에 대한 협상과 비교해 볼 때 그 다자 무대로서의 한계는 있는데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 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자 회동을 했느니 청문회를 하느니 해가면서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의 당대표와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논란이 정말 증폭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하 언론에서 대통령의 다자 무대에 대한 성과보다는 그러한 어떤 그 국내에서 사법부에 대한 어떤 압박 내지는 논란이 헤드라인을 점거함으로써 다자 외교의 성과가 조금 희석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그것 때문인지 여론조사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5% 떨어지고 네. 부정평가는 3% 또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8%의 그 편차를 냈다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다자 무대의 중심지가 뉴욕 아니었습니까? 네. 물론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것이긴 하지만 당장 미국과 관세 협상이라는 현안이 있어서 대통령 자신도 미국의 재무장관을 만났지만 사실은 그 뉴욕의 장에서 어떤 큰 한마디로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네. 또 그런 점에서 어떤 전략적 인내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이 대통령 유엔 연설을 통해서 포괄적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했습니다. 내용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평가신가요? 그 END는 그 영어의 앞자리를 따서 만든 용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E는 그 교류 엑스체인지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에 이제 앞자리를 따서 만든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남북이 서로 이제 오가면서 이제 국가 간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마지막에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아마
싱가포르 회담 때 나온 건데 이거를 아마 용어만 좀 바꾼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포기 불가 원칙을 선포했는데 지금 남북이 서로 오가면서 교류하자고 신뢰 회복이 되겠느냐 하면서 지금 비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북한 이슈는 이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경제와 직결된 이슈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이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데 상당히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일단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장은 먼저 열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한테 핵 포기를 먼저 하면 우리가 제재도 풀어주고 뭐 하게. 지금 그게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싫어도 일단 대화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제거하자. 이런 면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 중 처음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면서 인공지능 AI 기술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AI 강국의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일까요? 어떤 배경으로 보셨어요? 한 세 가지 정도의 목표를 두고서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엔청이라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AI 강국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은 임기 초에 특히 임기 초에 그 국정 과제를 외국에 나가서 좀 더 명확히 밝히는 이런 과정,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여기가 그 뉴욕 미국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도 함축되지 않는가. AI도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영호 평론가님, 이 대통령 미국 월가에 가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을 만나서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세 협상이 지금 교착에 빠졌는데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연애할 때 화끈한 사람하고 연애하면 깜짝 선물도 주고 그래서 하루하루 만날 땐 즐거운데 이게 길게 이어질 수 있을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런 짝인데 지난 7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대출, 보증, 현금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갖고 3,500달러 대미 투자를 현찰로 해라. 네. 이건 선불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밝혔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락 그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7일 언론에서 우리는 현찰로 다 못한다. 몰라 미국이 통화 스와프 통해서 외환 안정을 보장해주는 소위 말해서 미국이 그런 비상금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는 우리 못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제가 많은데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에이펙이 그 한미 간의 그 관계만이 아니라 다자 외교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날 모든 것이 해결되라고 보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네. 그날 만남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문제,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달했던 문제의식들을 통해서 한미 정상이 최대한 그 갈래를 좀 타는 그런 정도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으로 봐야지 이날 타결되기에는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요구하는 게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네. 이 연애할 때 이 완전히 그 강경 급변하는 사람 연애하려면 밀당을 잘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되기 위해서는 시기보다는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정부 당국에서 잘 대처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정상 환영 만찬에 이재명 대통령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두고서 이게 외교적 거리두기인가 아니면 전략적 선택인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유엔 회원국이 200국이 안 되는데요. 네. 그중에 145개 정도의 국가가 트럼프가 직접 주재한 정상 환영 만찬에 참여를 해가지고 소위 이제 스몰톡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스냅 사진도 찍고 굉장히 그 트럼프와 가까운 모습을 연출했잖아요.
그 정상들도 트럼프가 마냥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국익이 걸려 있으니까 일단 안면 트고 그다음에 귓속말로라도 자국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라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강경화 지금 그 주미대사 내정자를 포함해서 소위 뉴욕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이제 만참 겸 아마 현안에 대한 토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일에는 경중이 있는 것이고 선택 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것인데요. 이게 자칫하면 특히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혹시 초대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불필요한 곡해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금 관세 협상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환율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는데 이제 와서 스와프 얘기도 하고 3,500억 달러가 선불인이 아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아쉬운 거는 그럼 왜 한미 정상회담에 첫 단추를 낄 때 이거를 좀 서면으로 작성을 해놨든지 아니면 그 전에 스와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대변인은 서면을 굳이 만들지 않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 거리두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가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한국을 압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략적 거리두기의 타이밍이 아니라 소진 외교, 인내 외교로 할 만큼 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할 만큼 했다라는 거를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느냐. 일단 국민들이 납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미연 수사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을 순방한 김혜경 여사 장갑을 끼고 직접 김밥 말기에 나섰는데요. 이 K컬처 음식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밥 홍보에 나선 배경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지금 대히트를 치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뭐 김밥이 지금 뭐 미국에서 인기가 지금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우리나라 문화를 직접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김혜경 여사는 또 요리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밥은 또 예쁘게 말아야 되는데 아마 예쁘게 잘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김밥을 먹고 불고기를 먹고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어 하고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네. 이런 날이 지금 왔어요. 이거 왔으면 저는 무엇보다도 코리안 퍼스트가 돼야지 아메리칸 퍼스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모든 이런 행위와 모든 걸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아메리칸 퍼스트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논란도 지금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김밥 행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 유상을 널리 알리는데 영부인이 이제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홍영식 소장님,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지지율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갤럽 조사에서 이제 주관식으로 물었는 지지 이유와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지지하는 이유 1순위도 외교고 지지하지 않는 1순위도 외교입니다. 근데 이 외교는 제가 볼 때 최종 관세 문제가 확정될 때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국민들한테 느껴질 것이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지율 상승 요인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외교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뭐가면은 두 번째가 경제 민생이고 세 번째가 소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이 경제 민생 또는 소통이 1위나 2위로 순위가 올라가는데 네. 이것이 2위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 실용주의 이런 어떤 것이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고 그 효과가 지금 현 시점에서 국민들한테 체감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 정당 지지율의 문제입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민주당은 38%로 나옵니다. 네. 38%는 아마 이 현 정부 들어서 나서 최저 지지율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지금 대선 전에 41, 42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지금 38%까지 떨어진다는 건 정당이 적어도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버팀목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하방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이 대통령 지지율의 향후 최대 변수는 뭐 앞서 말씀하신 트럼프 리스크일까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협상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도 뭐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뭐 선불로 내야 된다는 말 한마디에 어제 우리 그 원화 시장의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하는 1,400선이 뚫렸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역시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향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보다 거기에 플러스 아까 우리 홍 소장님 잘 지적해 주셨겠지만 이번에 지지율이 5%포인트 정도 하락한 거는 물론 이 트럼프 리스크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민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보이지 않게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매일매일 체감하는 것이 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민감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선불이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불안감도 지금 시장에 조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결집 이런 효과가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제가 건 그 아닌가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너무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는 이제 이면엔 여러 가지 또 이런 거를 또 이면에 조장하는 또 세력도 이득을 보장하는 세력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좀 단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대 쟁점 법안들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4박 5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 지금 여야 대치 더욱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필리버스터하고 그 국회 현장이 중계되면서 많은 실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야당의 신임 대표인 야당의 총공격수를 맡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공격 축구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 대통령 임기 약 1,800일 정 중에서 100일 겨우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풀기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잘 알겠지만 진용을 짜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시기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부 조직법 사람들 어디다 배치하고 어떻게 진용을 짤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도 패배했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민주당을 존중해서라도 정부조직법 정도는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벌써부터 검찰개혁법부터 시작해서 정부조직법안 그리고 두 번째가 방통위를 대신할 방송비도통신위원회 두 번의 그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이후에 국회 표결을 통해서 강제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이렇게 정부 부처가 개편되면 국회가 견제할 상임위도 이제 변화돼야 되니까 상임위 개편안이랑 그리고 국회 청문회나 이런 그 위원회에 잘 나와서 거짓 증언하고 잘 안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엄히 좀 처벌할 수 있도록 청문회가 끝나고 상임위가 끝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청문 감정에 대한 법 개정 이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모두 다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또 장외에서는 뭐 수십 년 만에 장외 투쟁을 네. 아마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일대에서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했을 텐데 대선 패배 그리고 내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있는 과정 속에서 여당도 국정 운영에 성숙한 책임을 보여주지만 국민들은 야당의 변화된 모습들을 바랄 텐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소기에 이 공격 축구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국민들은 야당에 대한 따가운 눈길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 초기에는 어려운 경제 위기라던가 재난 앞에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보내줄 때 변화된 야당 모습에 박수를 보낼 것인데 걱정이 좀 앞서는 대목입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고 있지만 어쨌든 뭐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한계가 많다 이런 시선도 있던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게 민주주의 의회 정치에서 소위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에 의한 지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소수에 대한 고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수의 입장에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면서 소수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천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필리버스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이 제적의원의 5분의 3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여권의 의원들 합치면 5분의 3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24시간이 지난 후 5분의 3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법안은 다 통과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가 효과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거 자체가 폄훼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 조직법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검찰청법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구더기가 무섭다고 소위 그 뭡니까 다 태우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시던데요. 그러한 그 검찰청법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게 1년의 유예 기간은 있지만 그렇게 마치 또 혁명적으로 추석 전에 해야 될 문제인가 지금 세세한 디테일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허술하냐를 또 보여주는 부분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친다 그래놓고 바로 그날 아닌 것으로 되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그 권한 중에서 예산 권한이 그냥 푹 빠진 상태로 지금 이제 법이 처리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물론 지금 야당도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수의 부족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수의 힘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이 상황을 간과할 수도 없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홍 소장님, 국민의힘 장애투쟁에 지금 필리버스터 강경 투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원래 이 강경 투쟁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정상적인 정치 행위는 아닙니다. 이 강경 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 상황에서 강경 투쟁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간다. 즉 여론에 바로 호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강경 투쟁을 위해서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란다면은 명분이나 공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탄 반탄 이 프레임에 벗어나고 있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론에서 크게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은 38%라고 했지만은 국민의힘은 24%. 주요 집권 개혁 입법 논쟁이 벌어지고 치열하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장애 투쟁으로서 대구에서 집회를 강행을 했지만 실제 네. 모인 인원을 보면은 세이브 코리아가 거기서 했던 그 인원수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숫자가 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제 동원력이나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개량화되어 나타나는 그 수치를 보면은 현재 강경 투쟁의 효과는 여론에서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평론가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민주당 측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좌충우돌 한동훈 전 대표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느닷없는 치킨 배달하다가 당내 비난이 커지자 갑자기 민주투사로 돌변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SNS에 한동훈 대표가 쌍방울이 김성태를 통해서 북에 건너간 돈은 대북 방북의 대가다라고 하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검찰 내에서 김성태를 데려다가 술을 사주고 안주를 주고 세미나 훈련을 시켰다라는 게 교도관들의 진술에 의해서 일부 혐의가 문제가 돼서 아마 민주당에서 아마 허위사실 유포로 한동훈 전 대표를 고발한 것 같은데 그 고발을 갑자기 무고로 맞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배경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당내에서 첫 번째는 당이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당 밖에서는 장외투쟁으로 아주 긴장 국면인데 너 혼자 지금 살겠다고 22일부터 민심 그 투어를 가상해서 이렇게 이미 미리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역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치킨 배달한 24일이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줄 걸 요구했는데 그 특검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민심 투어를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우려의 의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자 아마도 갑자기 민주당에 대해서 공세를 펴는 지지층이 호소하는 그런 전략적 태도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당 안팎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방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했는데 최근 이제 공개 행보하고 있잖아요. 그 치킨 배달을 하면서 10박 민심 투어에 나서고 있는데 당내 반응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혼자 뭐 재보궐 준비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당내 반응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는 네. 당내 구성원들이 지금 짠물 지지자들의 지지를 소구하고 있는 소위 구친윤 세력 내지는 강경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들 중심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 가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 분위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네. 아마 본인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그 라방도 해보고 지금 민심 투어 중인데 하는 건건마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온다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세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것에 더해서 실제로 지금 당내 조직도 그렇게 강구하지 않다라는 방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그런데다가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많은 분들이 장동혁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해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든 또 그 후에 선거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하겠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이제 그런 갈등 내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제 그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실제로 민주당의 가장 논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입니다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북한에 준 돈이 방북 대가가 맞다는 걸 증명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에 돈이 갔다라는 건 지금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 그 돈이 간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알았느냐 아니면 몰랐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의 성격하고요. 그런데 본인이 과거에 어떤 검찰 출신으로서 그리고 그 논리와 어떤 증거로서 이거를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본인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단지 당의 분위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혁파해 나가느냐를 아마 지금 국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연 소장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 경남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표결 중에 호남에서 불 안 나냐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지역 감정 조장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지금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의 발언과 대응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부적절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국회 안에서 본회의 안에서 지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김정재 의원은 지역구가 아시다시피 또 경북 출신에다가 또 호남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당히 상당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김정재 의원이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지 이걸 크게 제명시켜라 어쩌라 저쩌라 하는 거는 전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사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 소장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국정감사 출석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논란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일단 그 대통령실의 비서실의 그 문제는 뭐 우리 역사에도 그 문고리 권력 이런 식으로 그것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문고리 권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의 소통, 뭐 또 달리 표현하면 민주성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독선적이거나 독재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등식 관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해서 일단 그 어느 정부고 간에 그 비서 진영에서의 어떤 그 논란이 정치 이슈화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네. 비서실은 그야말로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집권 정권 초에 바로 이 문제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김민지 그 비서관에 그런 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그런 어떤 그 폭발력을 감안해서 끌어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일찍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정우겸 의원님,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갤럽과 리얼미터에서 이 대통령과 또 민주당 지지율 하락했는데 그런데 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의 반사이익이 없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장동혁 대표도 상당히 고심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일단 지금 그 외연상 보기에는 과거에 황교안 전 대표의 전철을 밟는다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든다면은 뭐 패널 인증제 얘기를 한다라든지 윤 전 대통령 그 면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대표가 된 다음에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미련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인사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사람들을 또 이제 그 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햄릿과 같이 심리적으로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반사 이익을 얻으려면은 처절한 개혁의 몸부림이 국민에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네. 처절한 개혁의 몸부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2024년 12월 3일에 그 과거와 완전히 그 손절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그 아프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 그 과정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누려야 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요소가 상당히 많은 반사 이익을 그냥 다 놓치고 지금 흘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면수 소장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모습에서 반등을 위해서는 우선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방금 우리 정 의원님이 잘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뭐 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만 하면 지지율이 반등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문제가 뭐냐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 누구라도 조금만 잘하면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력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당 대표로 지금 새로 되신 분이 상당히 이제 욕심이 생기겠죠. 존재감을 좀 부각하고 싶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정권의 최대 수혜자이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배신자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런 문제를 두고 지금 당내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당내 갈등을 제대로 잘 수습하려면 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인물이 좀 선두에 서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장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뭐 햄릿처럼 이중성을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보여주는 거는 좀 처절한 이 개혁을 할 마인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지율 반등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만 뭐 정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면은 지지율이 곧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양호 평론가님,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까지 배출하며 영육의 78년 역사를 가진 검찰청의 역사의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많이 해먹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속이 시원하고 국회가 오랜만에 밥값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정치 검찰 권력의 신여로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권력의 줄을 대고 그리고 정적이나 죽은 권력에 대해서 물어뜯으면서 권력의 충견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었죠.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와의 황제 수사를 통해서 휴대폰도 제대로 압수수색도 못하고 그러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정적인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든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가혹한 칼날을 들이대는 걸 보면 아마 이런 검찰 지긋지긋했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도 예전에 그 나경원 의원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5대 선거사법론 5대 중대범죄를 검찰에 좀 남겨두자고 했을 때 불철저한 검찰 개혁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했던 거 보면 아마 시대적 요구가 여야가 모두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문제가 1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 1년은 짧으면 짧지만 길면 아주 긴 기간인데 네. 검찰은 이 1년 동안 아마도 야당에 대해서 하이에나처럼 뒤지기 시작하면서 정권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검찰을 없애면 될까요? 그래서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도 주십시오. 아니면 조금 더 검찰을 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갈 것이고, 그렇게 여차하지 않으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살아있는 권력을 물어뜯으면서 나쁜 놈이 많은 세상, 검찰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1년 안에 언제든지 돌아오기 위해서 작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청이 해지된 그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이 유예된 그 1년 동안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눈 똑바로 부릅뜨고 검찰이 다시 권력의 신효로 그리고 정치 검찰로 회귀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아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1년 동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민주당은 검찰이 무수부리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전략은 아마 이제 검찰청 폐지가 잘못됐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자업자득이에요. 네. 검찰이 자초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살아있는 권력의 신여 역할을 했죠. 죽어가는 레임더 권력에 대해서는 하이에나처럼 사정없이 물어뜯었어요. 그 유일한 예외가 아마 조국 전 장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2019년에. 그런 상황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검찰이 그런 어떤 권력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시종 역할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네. 예를 든다면은 검찰이 하는 역할이 정치범 수사와 기소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 보안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도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 깨냐라는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변호사 시절에 그 폐해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어떨까요? 지금 검찰이 과연 다 죽은 국민의힘 정권에 충성하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정권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검찰이 정말 본연의 그런 어떤 기소권을 가진 검찰로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중립돼야 되고, 그걸 이번 정권부터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단순히 이렇게 보안 수사까지 완전히 검찰의 어떤 그 권한을 거세하듯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어떻게 하면 중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인사라든지 예산과 관련해서 오히려 검찰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 그거를 아마 기득권을 가진 형 권력은 별로 바람직하지 달갑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필요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그렇죠, 민주당 편도 아니고 국민의힘 편도 아니고 민생 그 안정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이것이다라고 내놓는 것이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다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네. 지금 그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이어서 사법 언론 개혁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촉구하면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공세가 이게 역풍으로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그 정치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 지지층을 보고 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철이 다가오거나 민심의 심판을 받을 때는 중도 외연 확장을 고민할 것인가 할 텐데, 지금에서 민주당의 선택지는 초기에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촛불은 당김에 빼자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은 바로 검찰이 신뢰받지 못한 특검이 제기됐던 것처럼 아마 법원도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 때문인데, 특히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한덕수 총리와 한덕수 당시 총리와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이 만났는가에 대해서 만났다 얘기를 하지 않고 형사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 흐리기. 두 번째는 국민이 대선에서 선택할 기회인 후보 선택권들을 아마 3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2심의 무죄 판결이 나자마자 4월 30일 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출마 시사 발언을 하고 5월 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을 하고 5월 1일 날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하고 5월 1일 날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이재명 죽이기에는 속도전을 보이면서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알 수 없는 석방 문제라든가, 그리고 현재 지기현 재판부가 보이고 있는 재판의 지연, 그리고 비공개, 최근에는 일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비공개 문제라든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런 일련의 형태 때문에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도층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반대가 심하더라도 차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 불신에 대한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선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요구들을 해서 다시는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라든가 정권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털고 가야지 않겠냐 싶어서 민주당의 당분간은 강경 모드를 유지하는 것이 사법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영식 소장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의 근거로 쓰인 녹취가 인공지능 AI로 제작됐다는 조작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전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대 청문회 증인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네요. 참 미미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상권 분립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 사법국회, 입법국회와 다음에 행정부 이 세 권력의 상호 견제하에 민주적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그 의혹과 공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시스템 자체의 어떤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다면 저기 조희대 그 대법원장을 함청문회 시합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면은 뭐 손해 볼 게 없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나 그 이전에 대법원장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사법부의 건의와 이 상권 분립의 원칙에서 놓고 볼 때 그렇게 국회 청문회에 쉽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아마 이 부분은 향후 여론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김미연 소장님,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관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9.4%가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고 이제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은 39.9%로 양 응답의 격차는 이제 5.5% 포인트니까 이 유지냐 아니면 사퇴냐는 뭐 찬반 의견이 상당히 비등비등하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러면 이 사법부가 이런 난국까지 도착하는 데는 이는 사법부가 자초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원래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대법원 정족수를 좀 늘리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사법부 나온 얘기가 이 늘리는 것은 좋은데 늘리면 돈 1조 2천억이 더 든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돈하고 연결시켜서 나왔거든요. 1조 2천억 매우 큰 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인데 본인들이 마치 국민들의 세금을 아껴주는 척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첫째 국민들의 좀 공부를 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위원 재판부의 문제가
처음부터 시작됐을 때 왜 그때 조치하지 않았느냐. 그때 조치만 했다면 이런 난국까지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사법부가 이런 논란은 사법부가 자초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 문제를 또 풀 열쇠는 또 사법부 자체라고 보여집니다. 서영우 평론가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과 보석신문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헌법 수호자인 전직 대통령이었는지 헌법 파괴자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한 장면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7월 10일 날 그 구속된 이후에 특검 수사하고 재판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재판정에서 발언하는 거를 착각하고 계신데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탄핵 절차에 출석했던 거고 특검 수사와 재판에는 일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9월 26일 열린 보석 신문을 위해서 그 재판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내란 수괴 혐의라고 한다라면 법정 최고형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범죄 중대성이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석을 노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재판과 수사를 거부하면서도 9월 26일 날 보석 재판에 나오게 하고 또 그가 보석을 꿈꾸게 만들었던 현재의 직위원 재판부와 그리고 그 조희대 대법관이 만들어낸 대법 재판부가 이재명 윤석열에게 헛된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습 속에서 사법부의 씁쓸한 이면을 보는 것 같아서 사법개혁 이번 추석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반드시 단죄해야 이런 윤석열의 보석 신청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의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김 씨 측은 빌 바이든 여사가 소개한 손님이었다면서 외교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향후 수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정확한 사실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종묘 그 차담회를 하는 장소는 절대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아니고 그 국가의 어떤 그런 그 중요한 행사라든지 할 때는 개방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김건희 씨가 주장하듯이 질 바이든 여사가 소개를 한 마크 로스코 그 아티스트의 자녀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 행사라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개방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이해관계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복선을 빼고 사실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타전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불필요한 곡해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새벽에 SNS에 펄지, 그다음에 그 레볼루션, 그러니까는 소위 숙청, 혁명 이런 용어 써가지고 아주 혼비백산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여론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고 있느냐가 국력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이번 주 어떤 점 특히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대형 위기 사태가 터졌잖아요. 근데 이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화재 문제를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국민들이 보기에 정확하게 처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지율이 좀 출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관세 문제.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이 시장에서 과연 환율이 얼마까지 치솟을 것이냐, 그리고 주식시장의 방향,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전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식 소장님은 어떤 점을 눈여겨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강행했는 여러 정부 조직법 이런 것이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그 평가가 여론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쨌든 추석이 지금 곧 다가오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상당히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지금 아무래도 한미 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중요한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